네, 어제는 시장 흐름이 오락가락했는데 오늘 새해 두 번째 거래일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환율 아직 높은 수준이고 트럼프 정부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아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매크로 환경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증시는 상저하고 환율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던데요. 먼저 증시 흐름부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연초니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또 우세합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영역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네. 소위 하방 압력은 위험은 조금 제한돼 있다라고 이제 오늘도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게 이제 싸졌기 때문에 네. 반등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상승 동력 측면에서는 언제 추진력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가 좀 지나서 트럼프 정부의 2기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 조금 구체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의 움직임, 특히 위안화의 움직임의 이제 완화가 같이 동반해서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든 안 하든 그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돼야 비로소 2분기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에 조금 진입하지 않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오락가락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은 다졌지만 상승 동력 측면에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로 뛰어서 아직도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오늘 1,46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 환율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환율 시장에 악재가 좀 남아 있겠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정책의 속도, 트럼프 관세 인상의 속도가 확인돼야만 환율 시장이 좀 정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열심히 올릴 때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갔거든요. 지금 어제 간밤에 이제 109까지 왔기 때문에 네. 직전 고점까지는 약 한 4%, 5% 정도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대입하면 원달러도 한 3, 4% 정도는 같이 절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1,500원대 초반을 조금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도 아무래도 좀 관세 정책에 조금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이미 환율 시장은 사실은 2022년 초부터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달러가 2022년 이후에 달러가 거의 16% 올랐고요.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절하됐습니다. 2022년 초 대비. 위안화마저도 지금 한 14% 이렇게 절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달리 이번 2기는 미리 좀 환율 시장이 매를 먼저 맞았다. 그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때문에 반작용으로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매를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를 맞는, 추가로 환율이 절하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부담은 좀 된다. 부담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환율 절하가 크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1,500원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 어려웠던 요인 중 하나가 외국인 수급 이탈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현선물에서 좀 의미 있는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삼성전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0조 5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으면서 또 환율이 하락하면서 좀 달러 표시 우리나라 코스피나 혹은 주요 블루칩 종목들의 달러 표시 가격이 이제 싸져 있기 때문에 좀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일단 상승 동력을 얻으려면 상반기에 조금 재고 조정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또 IT 수요에 대한 전망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특히 해외 증시가 코스피에 조금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는 2년 연속 20%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까지
올해 조금 적지 않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10%, 크게는 15% 정도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은 사실 금리가 튈 때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튀는 시기는 즉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시기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고압 정책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물가와 금리를 좀 밀어올리는 2분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에 조금 그 불확실성만 넘긴다면 외국인들은 달러 표시로 싸진 한국 코스피를 하반기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불확실성을 넘긴다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어쨌든 이 높아진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 16일에 금통위도 있고요. 한국은행의 그 올해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의 조금 기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적어도 뭐 미국과는 관계없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는 관계없이 2번은 인하할 것 같습니다. 최소. 그래서 인하폭도 뭐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 그래서 당장 1월 16일인가요? 네. 금통위가 있는데 1월 16일에 뭐 사상 최초로 3번 연속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환율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경기가 좀 급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2월 금통위는 연속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건너뛰고 4월 17일 날 금통위에서 다시 한번 25bp를 인하할 가능성.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된 걸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연준의 좀 속도를 금리 인하 속도를 보면서 좀 연준보다는 조금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한 박자 좀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 추정형 금리 인하 정책이 예상됩니다. 네, 올해 한국은행이 2차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금통위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어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 잡았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뭐 1.9%로 먼저 낮췄고요. 보통 뭐 정부는 더 낙관적인 전망치 좀 제시하는 것 같았는데 확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조금 낮춘 것은 현실 인식도 있지만 뭐 추경을 조금 급박하게 하고 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한 67% 집중해서 할 그런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경제 전망을 좀 낮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정부도 제시했지만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8.5%에서 올해는 한 1.5%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환경이 조금 위축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전 세계 교육을 위축시키고 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좀 전 세계 좀 수출 국가들을 조금 옥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올해 조금 썩 좋지 않은 편이고 특히 내수 쪽은 가계부채가 꽉 찼기 때문에 사실 가계에서 소비를 증가시킬 그런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저는 1.8%도 좀 낙관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라는 이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현실적으로는 한 1.5%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올해 전체적인 경기 기조가 작년보다는 조금 수요 위축, 또 약간의 공급 과잉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경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 교역 위축과 우리의 수출 둔화 박사님께서는 1.8%도 좀 낙관적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증시에도 부담이고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자본 배분의 어떤 밸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기준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사실 어제도 간밤에 미국 모기지 금리를 보니까 6.9%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금리는 이제 장기 금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작년에 9월에 B컷으로 시작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부터 연말까지 100bp의 기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장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100bp가 올랐습니다. 3.6%에서 4.6%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와 장기금리의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고압 경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의 상승이 조금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 2분기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훼손, 밸류에이션의 훼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으면 뭐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은데 네. 지금 S&P 500 PR이 22.5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금리마저도 올라가면 시장이 좀 못 버티고 한 번은 이제 조금 지수를 내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조정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5% 정도가 조금 그 기준선으로 조금 보시면서 5%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넘으면 주식시장의 조정이 조금 급하게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5%를 기준선으로 좀 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월 중순에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했는데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더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고 부채 한도 이슈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당장 이제 그 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조금 뭐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1월 14일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못 넘기면 부채 한도를 못 넘기면 이제 디폴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재무부 일반 회계 개정이 있기 때문에 한 6,4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까지는 뭐 그 국가 부도 디폴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버퍼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한도 이슈가 직접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 미국 경제 지표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번 주 12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지표 뭐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11월에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제조업은 뭐 계속 안 좋았죠.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약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고 네. 특히나 이제 약간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면서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뭐 레거시 제조업이 네. 되겠죠. 이런 자동차를 비롯한 레거시 제조업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거의 한 2년째 하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ISM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고 조금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제조업 PMI는 조금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임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빅테크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모멘텀을 결정할 수 있는 조금 뭐 IT 쪽에서의 조금 활발한 투자 동향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CES라든지 여기서 뭐 젠슨왕 CEO의 이제 발표라든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전체적인 투자 방향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하면서 계속 그쪽에서 기술이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조업 경기 지표보다는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 모멘텀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고 오는 2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취임식에서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특히 우리 증시에서도 좀 우려하고 있는 이 보편관세 즉각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보편관세는 즉각 시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제화해서 트럼프 정부 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게끔 굉장히 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비상경제수권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네. 조금 그 굵직한 그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장 당선 20일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블러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종의 뭐 트럼프 스타일로 지르는 거죠.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보편 관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겨질 가능성이 높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것도 보니까 보편 관세는 아주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협상용으로 상대국을 대상으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법제화할 가능성을 조금 내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편 관세 뭐 즉각 시행되기보다는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지금 관세 부과를 공언을 하고 있고 관세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 뭐 자국 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도 아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법인세 인하도 총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고요. 당장 또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불법 이민자 퇴출 부분도 서비스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또 물가 압력 요인이고 네. 그래서 물가 압력 3종 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식 고압 경제가 결국에는 물가와 금리를 올려서 트럼프 정부 자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 금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 전반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러한 약간 뭐 좀 그 미묘한 그러한 시장의 흐름, 시장의 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뉴욕 증시가 연말에 좀 지지부진했고 어젯밤 뭐 초코레일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올해 전망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낙관적입니다. 뭐 작년과 같은 강세장 뭐 올해도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강세장이 이어지더라도 한 번에 뭐 싱크홀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푹 땅 꺼짐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짧고 가볍지만 그래도 예리한 주식시장의 침체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체는 오히려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장을 오히려 돕는 한번 뭐 이렇게 셔플링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네. 손바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정 후 급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 올해 큰 폭의 조정 후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지금 뭐 시장 투자 전략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별 혹은 기업별로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네. 좁혀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는 확실히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직 뭐 성급합니다만은 그리고 전력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은 확실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기업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실적 측면이나 수주 측면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런 좀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혹은 관련 ETF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서 대응하시면 지수의 흐름에 조금 변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올해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좀 범위를 좁혀서 기업별, 섹터별, 선별이 중요하다. 조선과 방산, 뭐 전력,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